미국 방부의 극비 기술 봉쇄 계획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부품 없이는 우리의 무기도 멈춘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 기술을 강제로 이전받으려 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외교 채널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내부에 양심 있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단 한 통의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의 강탈 시나리오와 BBC와 CNN이 동시에 헤드라인을 내보내자 72시간 만에 유럽 전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침묵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자체 개발 선언 그 순간 기술 전쟁의 균형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오만은 무너지고 세상은 새 기준을 보았습니다. 이제 동맹이 아니라 실력이 말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지훈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외교부 통역관으로 일한 지 15년이 되었고 한미정상회담의 통역을 맡은 건 이번이 7번째였어요. 하지만 그날만큼 긴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 뒤편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밤을 보냈는데 잠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나올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전략적 억지력, 동맹 현대화, 기술 이전.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새벽 5시쯤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상했습니다. 통역은 제게 일상이었고 긴장하는 일도 드물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아침 6시 30분 국가안보실장인 위성락 실장님이 숙소 앞으로 오셨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단어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은 늘 침착한 분이셨는데 그날 아침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분들과 나무들이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회담장으로 사용될 전시관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유물들 사이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 작은 수화기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는 두 정상 사이, 정확히 중앙이었습니다. 회담 시작 30분 전, 저는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점검했어요. 수화기를 귀에 대보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주변에는 양측 실무진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을 때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회담장을 살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잠깐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키가 컸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사진기자들의 셔터 소리와 함께 기록되었고 곧 회담장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이 안에는 두 정상과 소수의 참모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말이 오갔어요. 양국의 우정, 동맹의 중요성,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공유된 인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기계적으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통해 그 말을 들으며 동시에 번역 준비를 했어요. 그가 말한 내용은 길었습니다. 동맹의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 중국의 군사적 팽창,
일본의 최근 움직임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빠짐없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대통령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번역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을 숨기려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담장의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대통령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 실무진 중 한 명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음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협력의 가능성, 동맹 강화의 필요성, 그러나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말을 번역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지지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회담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십 개의 문장을 번역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양측 정상이 악수를 나누며 퇴장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국립박물관을 나와 청와대로 돌아가는 전용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는 위성락 실장님과 저, 그리고 비서관 한 분이 함께였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경주의 풍경이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위성락 실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윤 통역관, 그 문장 정확히 뭐라고 느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역관으로서 제 느낌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위성락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번역한 그 문장이 역사적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외교적 착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차 안은 계속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회담장의 공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대통령님의 표정, 그리고 그 한 문장.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했어요. 이게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발언에 불과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오늘 하루가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역실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회담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다시 읽어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이 문장 하나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의 한 문장을 저는 아직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는지 경고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장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뒤에도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맴돌았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 짧은 문장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했을 때 통역실에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국가안보실 전략회의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통역 참고자료 보고서 작성을 위한 배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청와대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위성락 실장님이 테이블 상석에 계셨고 그 옆으로 몇몇 고위 참모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해군 제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최윤기 제독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놓고 회의 시작을 기다렸어요. 위성락 실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경주회담 이후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했어요. 그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번역한 그 문장이 이런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윤 통역관,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위성락 실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해한다는 표현이었습니까? 아니면 공감한다, 혹은 검토할 수 있다는 뉘앙스는 없었나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히 무슨 단어였을까? 영어로는 understand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이해인지, 동의인지, 아니면 검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최윤기 제독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사양, 건조 기간, 필요한 예산, 그리고 기술 이전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국가 방위에 대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작전 반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확보된다면 전략적 억지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최윤기 제독의 말이 끝나자 다른 참석자가 발언했습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이도현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수조 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윤기 제독과 이도현 보좌관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고 재정 건전성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둘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지금은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인지 아니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번역한 한 문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이렇게 큰 논쟁을 만들고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제가 그 문장을 잘못 번역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놓친 뉘앙스가 있었다면 그게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방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전략 전체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일어나려 했는데 위성락 실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윤 통역관, 잠깐 남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위성락 실장님과 저 둘만 남았어요. 실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느꼈겠지만 당신이 옮긴 그 문장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역이라는 일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니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 문장을 정확히 번역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덧붙이셨어요. 앞으로도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겁니다. 준비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역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통역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경주 회담 당일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 자료였지만 통역 검증을 위해 접근이 허용되어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의 문장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발음 하나하나, 억양의 변화, 말 사이의 간격까지 모든 걸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번역을 떠올렸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정확하다는 것과 완벽하다는 건 달랐습니다. 언어에는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그 여지가 지금 이 모든 혼란을 만들고 있었어요. 파일을 끄고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통역실에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어요. 청와대 건물은 밤이 되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경호원들만 가끔 지나다닐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옮긴 그 한 문장이 이제 저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제 통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언론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었어요. 저는 단지 그 말을 전달했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 말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저는 걸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제 내 말은 나를 벗어났다.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나는 통제할 수 없다. 그 문서를 번역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청와대 지하 문서실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전략자립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2026년 초였고 경주 회담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다만 문서들만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문장들을 읽으며 번역을 이어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사양, 예상 건조 기간, 필요 예산,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방안. 모든 내용이 세밀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문장들은 정확했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희망사항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특별한 문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박서연 비서관이 보낸 것이었어요. 미국 대사관과의 교신 기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멎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공식 입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핵연료 공급권, 설계 검토권, 그리고 운용 시 사전 협의 의무. 모든 조건이 사실상 미국의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경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해한다는 표현이 이런 의미였을까? 협력이 아니라 통제를 뜻하는 것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번역한 그 문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게 의도였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 8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위성락 실장님, 최윤기 제독, 박서연 비서관, 그리고 몇몇 참모들이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위성락 실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 측의 조건을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사실상 종속 구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윤기 제독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핵연료 협정이 바뀌지 않으면 독자 운용이 불가능해요. 결국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박서연 비서관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동맹 파기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지만 긴장감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었어요. 제가 옮긴 그 한 문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논쟁은 반복되었고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위성락 실장님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실로 돌아와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화면에 떠 있는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전달한 말이 협력의 시작이 아니라 종속의 틀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위성락 실장님이 문서실로 오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실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윤 통역관 힘들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옮긴 문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다만 그 문장이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실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언어가 만든 족쇄는 언어로 풀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해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제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가리키셨어요.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보세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이 떠 있었어요.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의 협력 하에 추진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역관으로서 제 역할은 주어진 문장을 정확히 옮기는 것이었어요. 제 판단으로 내용을 바꾸는 건 월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옮긴 말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실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언어의 증인이니까요. 실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 사업은 한미의 협력 하에 추진된다.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협력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종속,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저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장을 고쳐 썼어요. 이 사업은 한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서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바꾼 이 문장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위성락 실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수정된 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되었고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제가 바꾼 문장이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묻혀버릴까? 일주일 후 또 다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어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핵추진 잠수함 독자 개발 가능성 검토였어요. 저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달랐어요. 제가 바꾼 그 문장이 이 회의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선택지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제가 바꾼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바꾸려 시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청와대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공기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바꾼 그 문장 하나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방향은 바뀌었어요. 나는 그 문장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여름이었어요. 남해안의 어느 항만 새벽 5시에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짠맛이 났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하늘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몇몇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해양자원조사선 기술 시연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요? 저는 방청석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위성락 실장님, 최은기 제독, 박서연 비서관,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기술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긴장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항구 끝에 그것이 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새벽 물빛에 반사되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기는 생각보다 컸지만 동시에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겸손해 보였습니다. 함교 위에는 몇 명의 승조원이 서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침착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경주의 회담장이 떠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던 순간, 제가 그 문장을 번역하던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청와대 지하회의실에서의 논쟁들, 밤늦게까지 문서를 번역하던 날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고쳐 썼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이 새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위성락 실장님이 단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자단은 없었지만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실장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바다를 지킵니다. 그 말이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었어요.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함교 위의 승조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최윤기 제독이 함교로 올라가셨고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국가전략 발표문의 영문 초안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한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년 전 고쳐 쓴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사업은 한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제 손이 떨렸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던 그때 저는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꽉 잡았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회의실에서의 논쟁, 기술자들의 밤샘 작업, 외교적 압력 속에서의 줄다리기. 모든 게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 함교 위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인사했고 항구에 모인 사람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박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모두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잠수함이 항구를 벗어나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선체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함교가 마지막으로 보이다가 이내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요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면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왔고 해는 이제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항구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윤기 제독이 육지로 돌아오셨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보였어요. 위성락 실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윤 통역관,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실장님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실장님이 떠나시고 저는 혼자 항구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떠났고 이제 바다와 저만 남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끝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경주 회담장에서 처음 그 문장을 옮겼을 때 저는 그게 이런 결과를 만들 줄 몰랐어요. 청와대 회의실에서 혼란스러워했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문장을 고쳐 썼을 때 저는 그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옮긴 한 문장이 국가의 방향을 바꿨어요. 제가 고쳐 쓴 한 문장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건 통역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일이었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거웠지만 결국 해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항구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만든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언어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었고 그 힘을 쓰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조용한 변화가 진짜 변화였으니까요. 요란한 선전이나 과장된 축하보다 이렇게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역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켜니 새로운 문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보고서, 또 다른 번역 작업이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끝났지만 내일의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 본 남해의 일출과 지금의 석양이 겹쳐졌어요.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루였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제가 옮긴 문장들은 이제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문장들을 기억할 것이고 누군가는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장들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바다 아래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서 말이죠.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옮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이었어요. 통역관으로서의 제 역할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역할 속에서 저는 계속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어떤 뉘앙스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면서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청와대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 그 잠수함이 지금쯤 어디쯤 있을까 생각하며 저는 다음 문장을 입력했어요. 그 문장이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